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작품은요, 고대 가요의 공무도 하가입니다. 자, 공무도 하가라는 작품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 작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상고시대의 노래 했을 때 고조선 건국 이후의 노래들을 딱 두 가지를 배웁니다. 고대 가요 중에는 이제 공무도 하가와 두 번째는 이제 구지가 이렇게 해서 배우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도 하가가 고전 문학, 그것도 고전 시가의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흥미를 여기서 고전 문학에 대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도 하가 같은 경우는요, 이제 고대 가요라고 했잖아요. 고대 가요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요, 이제 배경설화를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 자체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배경설화도 함께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공무도 하가의 배경설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공무도 하가 같은 경우는요, 이 백스광보의 처가 이걸 지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작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백수광부의 처가 뭐냐면요, 이 백이 흰 백자입니다. 흰색. 그 다음에 수는 뭐냐면 머리수입니다. 흰머리. 그 다음에 광은 미칠광, 미친. 그 다음에 부는 지아비부, 미친 남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흰 머리를 가진 미친 남편의 처는 누구냐? 부인이 지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이 배경설화를 이것과 관련지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고조선 때 이제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그 뱃사공의 이름이 뭐냐면은 광리자고예요. 광리자고인데 예전 고대 시대만 해도 부지런해야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배를 손질하러 이제 갔어요. 이 배죠. 이게 배예요. 이게 이제 강인데, 이 강에 미친 듯이 머리가 하얗게 센 미친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술병을 들고 이제 물속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따르는 그의 아내가 얘 아내예요. 얘가 백수광부죠. 확 말려도 이 사람이 술이 취했으니까 강에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가지고 있던 공우라고 악기의 이름입니다. 옛날 시대부터 탔던 공우를 타며 노래를 불렀어요. 이 남편이 죽은 것에 대한 슬픔의 노래를 불러서 광리자고가 이거를 눈으로 목격을 하고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아내 누구냐면 여옥한테 이거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여옥도 이 내용을 듣고 너무 슬퍼가지고 여옥이 공우를 가지고 자기도 그 소리를 동네 사람들한테 막 불러가지고 그게 전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설화와 이 내용은 아주 일치를 합니다. 배경설화도 문제에서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 배경설화도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공무도화의 배경설화를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 공무도화 자체는요, 고대 가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구지가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예죠. 노래가 굉장히 집단적이에요. 그 다음에 뭔가를 제의적인 의식,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의식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했다면, 이 공무도하가는 온전히 개인적인 느낌의 슬픈 거를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 서정시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최초이자 최고예요. 여기서 최고라는 거는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개인적 서정시가 바로 공무도하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전 문학의 틀을 자꾸 잡다 보면은 시대가 진보할수록, 그러니까 후대로 갈수록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집단적인 이야기보다. 근데 이 이행 과정에 최초의 가요가 여기서는 공무도하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작품이 바로 이거고,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우리나라 최고의 서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공무도화가 생각하면은 김훈 작가가 쓴 공무도화라는 소설이 있어요.
2009년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은이라는 가수가 또 공무도 화가를 불렀는데요. 저는 수업할 때 이 공무도 화가 이거 반드시 들려주거든요. 너무 슬퍼요. 이 그냥 공무도 화가의 이 감성을 이상은이 제대로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너무 이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다큐멘터리가 있냐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것도 공무도 화가에서 모티프를 탄 제목이죠. 이게 2014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적으로 재생산되는 이런 작품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을 보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무도 화가는 굉장히 짧은 고대 가요이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한의 정서, 이별의 정서를 재생산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이제 슬픈 내용이거든요. 슬픈 이별에 대한 내용.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냐면 한의 정서를 계보로 있습니다. 공무도화가 또는 황조가로 이어지는 그런 고대 가요부터 백제 가요인 정읍사, 그 다음에 가시리, 고려 가요에서 서경별곡.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를 한번 배우면 그 이후에 이 작품들이 다 중요합니다. 이것들과 같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공무도화가 끊임없이 빈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는 정지상의 송인, 이게 보낼 송자예요. 사랑을 보내다. 그 다음에 또 황진이의 시조나 민요. 황진이가 참 이별의 노래를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시에 오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애송되는 시인 김소월의 이제 진달래꽃. 이게 바로 한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도화가 고조선 때부터 현대까지 우리가 한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 방금 제가 말한 김훈의 공무도화가나 이상은의 공무도화가 노래라던가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도 이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전 문학이란 게 항상 현대랑 맞닿아 있다는 거를 잊지 말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무도 화가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 한자가 보이죠? 그러면 아니 공무도 화가는 우리나라 고조선 때 고대 가요인데 왜 한자가 나오나요? 라고 당연히 의문이 들 수 있죠. 이때는 우리가 기록할 만한 글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중 속에서 이제 소교로 불리다가 이게 중국으로 가서 고조선에 이런 노래가 불린다 해서 한자로 기록이 됐습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한자 기록을 해동 역사에서 다시 기록을 해서 한역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자를 다시 번역해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말이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보면은요, 여기서 볼게요.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호 했을 때 이 공무도하에서 이 무가 뭐뭐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공무도하는 이제 물을 건너지 마오예요. 그걸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님이 바로 뭐냐? 나의 시적 대상. 그 물은 뭐냐면 여기서 물 건너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면 이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물은 이 구절에서 1구에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건너지 마오라고 청유 부탁하고 있죠. 님은 기어코 뭐를 건너버려? 물을 건너버렸어. 그럼 이 물을 건너버리면 뭐가 돼요? 이별이 됩니다. 고전 문학을 배우면서 잘 나오는데 이 이별의 정서를 유발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소재가 됩니다. 그래서 서경불곡 같은 경우도요. 대동강을 건너버리면 님과 헤어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물과 강 이런 것들은 옛날 시대는 땅이 이렇게 있고 여기 강이 있으면 이 강을 건너가 버리면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이 된 게 아니라서 한번 건너가면은 뭐 카톡도 안 되지 뭐 전화도 안 되지 하니까 다시 오기 힘들어. 그래서 이 물이 굉장한 이별의 그런 모티프, 이별의 소재 이런 것들로 많이 쓰입니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물은 또 뭐의 상징이 되냐? 죽음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자살을 물에 들어가서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물이라는 건 또 사람을 화장시키는 때 이제 물에 뿌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물이라는 건 인류한테 어떤 이별이라던가 죽음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어떤 원형적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시님을 어찌할꼬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1구에서는 사랑, 2구에서는 이별, 3구에서는 죽음이에요. 물의 이미지가. 근데 마지막에 이 태도가 가셨잖아. 이미 죽어버렸잖아. 어이할꼬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이제 화자의 태도가 바로 체념의 정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체념의 정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한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슬픈 일을 겪으면 그걸 능동적으로 막 극복하려는 의지도 있는 것도 있어요. 고전에서. 근데 대다수는요. 이별하거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 슬픔과 그리움을 내 마음속에 그 가슴속에 그냥 쌓아놓는 식으로 그 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시님은 어찌할꼬 라고 이제 서리법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체념의 정서가 두드러진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무도 하가의 이런 주제가 뭐겠어요? 임과 이별로 인한 뭐 슬픔, 한 이런 것들이 당연히 주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공무도 하가를 배워봤는데요. 공무도 하가 자체가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다. 이 물의 의미라던가 어떤 시적 대상이라던가 뭐 이런 체념의 정서 이런 것들은 뭐 현대 시를 배울 때랑도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알아놔야 될 건 배경설화라던가 이 작품의 그런 한의 정서를 다른 고전 시가들이 재생산된다는 거 이 정도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고전 문학을 공무도 하가로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내가 느끼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고전 문학 공부가 좀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